(10월 30일) 수요일 생방,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좋아야 되는데요.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입니다. 네. 괜찮네요. 수요일이니까 수익률이 좋아야 돼요. 옛날엔 그랬는데 수요일이니까 술 마시러 가자 이런 얘기 많이 그래요? 했어요. 예. 오, 재무 씨만 한 건 아닌가요? 네, 저만 한 거죠. 아니, 수익률 좋으면 좋은데 네. 어쨌든 오늘 시장 상황 보니까 일단 양시장이 파란불 켜면서 좀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네. 시장이 이러다가도 또 오후에 힘내주는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네. 변동성이 많은 시장이니까. 네. 좀 기대를 해볼까요? 그래도 저는 네. 어제 좀 보면서 나 아직 안 죽었어. 구글 알파벳이. 그럼요.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이번 실적 조금 뭐 기대감보다는 낮은 거 아니야 했는데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호실적으로 매출과 순익 모두 좋았습니다. 저는 야, 미국 정부가 그렇게 좀 괴롭히는 모습을 보이는데도 아직 우리는 먹고 살 거리가 좀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은데 네. 선혜 씨, 저는 사실 주가도 주가지만 물가 걱정이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물가 걱정? 네, 김장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배추값이 작년보다 60%가 올랐대요. 그래가지고 네. 4인 기준해가지고 42만 원 정도 김장값이 들 진짜. 것이다. 이제 저기 김치에 그냥 맨밥만 있으면 밥을 먹겠다 하는 그것도 사실 좀 이제 사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물가도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러게요. 이래저래 걱정이 많은데 어쨌든 이렇게 걱정이 많고 생각할 게 많고 이런 상황에서는 간밤에 시장 보면 여전히 미국 빅테크뿐인가? 그렇죠. M7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해외 주식, 네.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좀 섞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두 분 모셨죠. 수요일은 동동주. 동엽과 동규와 이런 거 함께하는 아이디어 좋다. 해외 주식 이야기, 동동주 해외 주식 이야기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수요일 술 얘기를 한 맞아요. 거예요. 네. 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N2의 한동엽 부장이 이동규 부장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부장님부터 네. 인사 좀. 인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팀 한동엽입니다. 네. 저희가 안 그래도 동동 브라더스라고 항상 그래요? 네, 캐릭터 잘 살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동 브라더스였는데 이제 동동주까지.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팀 이동규 부장입니다. 동동 브라더스의 동생으로서 열심히 아니, 형님 따르도록 근데 이거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한동, 네. 이동, 뭐야? 하나, 오늘 무슨 아이디어가 그래,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재밌어요. 네. 저는 이런 개그 좋아해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시그니처 팀의 두 분 모셨는데 글로벌 실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어떻게 보면 빅테크 실적 주간도 함께 하고 있고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예상치도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국내외 시장 한번 흐름을 살펴주시죠. 네. 네, 아마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좀 고민이 되는 게 뭐 답답한 게 미국 지수는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종가로는 거의 신고가 또 부근에 접근을 네. 했죠. 미국 지수는 굉장히 좋은데 우리나라 지수는 굉장히 좀 힘든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디커플링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전체 글로벌 증시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 자체가 이 마켓캡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자금의 특성들로 봤을 때 한국 시장은 사실 굉장히 작은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디커플링이라기보다는 사실 다른 특성을 갖고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이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연말에는 우리나라 이제 수급이 굉장히 약하기도 하고 뭐 대주주와 관련된 이제 매도 물량도 좀 산재가 돼 있고 뭐 최근에 세금과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좀 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리가 앞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서 항상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을 자료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국내 시장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몇 해 동안 지속이 되었던 이슈들이에요. 뭐 흔히 행동주의 펀드의 어떤 자금 특성이라고도 뉴스를 많이 보셨을 수도 있고 제가 어제 시장을 좀 봤을 때 섹터별로 이제 비철 금속이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오른 섹터로 잡히거든요. 사실 이거는 고려 아연이라고 하는 종목 때문에 사실 좀 왜곡이 나타난 현상인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고려 아연이
MBK 파트너스와 어떤 지분과 관련된 이슈 네. 때문에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지금 시총 10위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또 오늘은 좀 변동성이 생기면서 이 섹터의 수익률들이 조금 왜곡된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향후에 내년이나 내후년에 보더라도 이러한 케이스들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스터디와 준비를 해놓는 게 수익률을 제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식을 운용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19년도에서 20년도에 한진칼과 관련된 지분과 관련된 이슈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SM 엔터테인먼트와 관련된 또 이슈가 있었고, 비단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자본시장이 성숙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뭐 대주주와 그리고 어떤 경영 효율화를 노리려고 하는 어떤 기관성 자금들의 이런 자본 재조정에 대한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할 겁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행동주의 펀드나 이런 지배구조와 관련된 자금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들어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성숙한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굉장히 이제 일본의 특성을 좀 닮아 있고, 그리고 이제 2대 경영, 3대 경영으로 넘어가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입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동안 겪어왔던 몇 가지 케이스가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내 주식시장을 볼 때 굉장히 유익 있게 봐야 되는 테마이지 않을까. 사실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동규 부장이랑 커피 한잔 하면서 네. 네. 그 다음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종목은 뭘까?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식 운영을 할 때도 항상 이 주제에 대한 종목은 항상 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이 좀 나셨어요? 두 분 얘기 해보신 결과? 네, 뭐 그다음 종목들이 지금 뭐 뉴스 흐름들로 나오는 건 한미그룹이 한미약품의 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오늘 좀 강하게 네네.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이유들이 뭐 여러 가지가 사실 있겠지만 뭐 특정 종목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여러 기업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이에 대한 뭐 사전적인 준비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경영권 이슈, 행동주의 펀드 다음 특징 네. 뭐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미국으로 가서 네. 좀 체크해 미국으로 볼게요. 가보죠. 미국 얘기를 많이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서 이제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이다 보니까 이 주중에 스케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 제일 위에 자료에 보이시는 게 방금 끝난 이제 미국 시장에서 나왔던 지표들이에요. 소비자 네. 신뢰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고 미국은 뭐 소비의 나라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일자리 건수는 예상을 하회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지표들을 사실 이 서학개미 분들이 뭐 FMC 미팅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을 참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어떤 건 좋게 나왔고 어떤 게 안 좋게 나오고 혼재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는 뭐 bad news is good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너무 지표가 어려워요. 안 나왔을 때 이게 오히려 좋게 받아들이는 걸 이제 시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는데 이거에 너무 뭐랄까 집착을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투자 수익률 올리는데 왜 그러냐면 실적으로 그냥 지표들은 예상치와 부합하는 또는 그걸 상회하는 게 나오는 게 그냥 제일 좋습니다. 네. 제일 좋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미국 시간으로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이제 고용 지표도 나올 거고 뭐 실업률과 관련된 이제 주요 지표들, 물가 지표들이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이제 강조했던 게 이 네. 고용의 퀄리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월 대비 이 단위 시간당 임금 상승이 얼마큼 일어나느냐가 제일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이번 주에도 많은 지표들이 미국 시장에서 나올 텐데 뭔가 나쁜 지표를 기대하면서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하는 빅컷이 일어날 거야. 이런 기대는 저는 굉장히 좀 나이브한 것 같아요. 그냥 지표는 건강한 지표대로 나오고 뭐 그것 때문에 뭐 금리가 좀 오르는 거는 사실 약간의 시장 노이즈일 뿐이에요. 길게 봤을 때는 시장이 결국 건강하게 물가 컨트롤을 하면서 진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미국의 나스닥 신고가도 결국에 빅테크 기업들의 좋은 실적들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뭐 오늘은 알파벳 그리고 앞으로 나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저는 견조하게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지수가 신고가를 이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표의 해석을 좀 바르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앞에서 항상 시황을 좀 담당을 하지만 뭐 저희가 운영하면서 좀 단연의 경험으로는 뭐 매크로 분석이나 이제 시황 분석보다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떠한 산업에서 어떤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갖고 이 변화를 도모해 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장표에서 보는 저희가 투자한 여러 기업들을 보면 사실 뭐 금리 인상이 있었던 뭐 금리 빅컷이 있었던 크게 이 발전에는
달라지지 않았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에 어떤 지표들이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과도한 기대감 이런 거에 좀 집착하기보다는 한 산업에서 새로운 기술을 끌어가는 기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가는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지표에 이제 집착 너무 안 하는 게 음. 좋다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네. 이게 최근 들어서는 국채 금리가 특히 미국 10년물이 그렇죠. 좀 많이 네. 올라가고 있어서 지표 따라서도 간밤에 음. 4.3% 넘겼다가 다시 하락하고 뭐 이게 이제 지표의 민감도가 좀 있는 거긴 하잖아요. 부장님 어떨까요? 실제로 뭐 지표에 네. 대한 민감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하루 이틀 그리고 뭐 단기간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글로벌 자금들의 어떤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증시가 등락을 거듭할 수는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장기간 쫓아가게 되는 주가의 흐름은 어디로 가나 실적입니다. 그리고 기승전 실적이기 때문에 네. 항상 실적 발표에 좀 주목을 하고 그 기업의 얘기했던 컨셉이나 비전이 정말 컨셉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 귀결이 되느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방금 한 부장님께서 사실 금리 이야기를 해주셨기 네. 때문에 미국 연준 FOMC 회의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뭐 동결 이야기도 있는데 인하 쪽으로 무게추를 두게 되면 25pp 정도 예상을 한다. 그게 조금 더 대세. 대세론으로 좀 의견이긴 하죠. 기우는 네. 느낌인데 한 부장님은 어떻게 좀 예측을 하실까요? 뭐 미국의 이제 주요 이 시장 금리를 추측하는 뭐 전문가들이나 IB 하우스들에서는 뭐 말씀하셨다시피 25bp 인하를 중론이라고 보는 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금리 효과나 이 정책 효과를 제대로 거두려면은 항상 시장이 예측하지 못한 그 정책이 발표가 돼야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고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측하는 중론이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뭐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대부분 알고 있는 거에 대한 우리의 예측이 우리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정말 얼만큼 큰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뭐 그거에도 사실 너무 몰입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실적이다. 그러면 실적 얘기, 기업 얘기는 이동규 부장님과 조금 네. 해볼까요? 간밤에 보면은 알파벳 실적, 맞아요. AMD 실적, 장 이제 마감 직후에 발표가 되고 시간을 거래해서 방향을 좀 달리해서 실적에 따라서 맞아요. 어떻게 네. 보셨는지 부장님 의견 궁금한데요. 네, 알파벳이랑 뭐 AMD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미국의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얘기하신 대로 보통은 주식시장 끝나고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 실적 발표 방향성에 따라서 시간에 주가가 형성되고 네네. 네. 다음날 그 시가로 바로 반영이 되게 되는데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 주셨던 네네. 대로 뭐 정부의 규제가 사실은 가장 큰 그 걸림돌로 생각하고 주가가 잘 움직이지 않았었던 이유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성형 AI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가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실적 내용이 좋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알파벳은 사실은 AI의 가장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인데 한국에서는 AI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좀 많이 소외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많이 없고 또 정부에 계속 안 좋은 뉴스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 실적으로 만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대부분 컨센서스를 다 크게 미스하거나 네네. 이러지 않은 실적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커피 마시면서도 얘기했었던 부분이 네. 뭐냐면 실적 발표의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비싼 회사들은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네. 또뭐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개별 회사의 성장보다는 지난 분기 뭐 이런 가속도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나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그 경제 지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적 발표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안 좋아도 주가가 오르고 이런 일들이 네. 벌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거는 가속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로는 미국 시장은 실적이 좋으면 정직하게 올라주고 안 좋으면 좀 떨어져주고 이게 대체로는 미국 시장은 좀 우리는 정직하다. 우리는 안 그런가요? 약간 우리는 이제 마법의 선반영이나 단어도 있고 맞아. 뭐 이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네. 그렇지만 그래도 AMD의 경우에도 그렇고 가이던스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부장님 이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네, 가이던스는 말씀하신 대로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주가는 사실은 현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 미래의 회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이제 주가 반응을 하게 되는데 가이던스는 쉽게 얘기하면 경영진이 모범 답안을 제시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뭐 미스를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비트를 많이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회사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으로 이제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 지난 분기에 말한 가이던스와 이번 분기에 말한 가이던스를 비교해서 가이던스의 상향이 있었는지 하향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보는 것 같고요. 뭐 미국 투자자들은 거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가 꺾이게 되면 실적이 좋았는데도 말씀하신 대로 주가가 많이 네네.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단순한 이제 실적 발표의 내용보다는 가이던스와 그 향후 미래에 대한 이익에 대한 힌트를 얻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부장님도 실적에 관련해서 좀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요? 네, 뭐 저는 실적에 있어서 네.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동규 부장도 이야기했지만 가속도인데 그거를 한번 장표 보면서 네. 한 장으로 좀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M7 종목도 뭐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이고 실적 다 좋습니다. 다 돈 잘 벌고요. 뭐 크게 미스를 한다 하더라도 그 수치가 크지 않아요. 이제 다만 여기서 우리가 분간을 할 때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앞서 말씀드린 가속도인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부터 올해 굉장히 큰 폭의 전년 대비 성장을 이뤄냈죠. EPS가 작년 대비 뭐 400%, 500%, 뭐 100% 이상은 기본으로 달성을 했으니까요. 내년도 실적 좋습니다. 안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좋은데 작년의 성장 속도보다는 키가 자란 속도가 느리게 그렇죠.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서 얼마만큼 익스큐즈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테슬라를 한번 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역성장을 23년도, 24년도 해왔습니다. 근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25년도는 24년 대비 기저효과로 좋아질 수 있는 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큐즈는 올해 이미 다 받았고 내년은 기저효과 대비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많은 거죠. 그러면은 가속도는 올해보다 내년이 테슬라가 더 좋을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이 하나도 적자내는 곳이 없고 다 실적이 좋은 데인데 우리가 더 정교하게 수익률을 뭐 실적 시즌과 그리고 그 실적 시즌을 계속 더해가서 장기간 이뤄내기 위해서는 이 성장 속도치를 항상 우리가 그 필터링해서 이 종목이 이 후보군이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후보군이야라고 구축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제 저 테슬라의 어떤 그 성장률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있더라고요. 예.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미국 대선 이야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미국 대선이 다가오고 있는 현 시장 상황 속에서 네. 한 부장님 초수익 한 종목을 부장님. 우리가 좀 한 부장님. 네. 이 부장님 우리 초수익 종목을 고를 수가 있을까요? 종목 선별하는 게 사실 뭐 국장보다 미장으로 와라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네. 그만큼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하지 이런 선구안이 저희에겐 없거든요. 종목. 네. 어떻게 좀 해볼까요? 선별을 어떻게 해볼까요? 그 화면 먼저 띄워주시면 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실 거예요. 네. 이분하게 드시는 분 안성재 셰프님. 네. 안성재 셰프가 이제 10월 24일에 인터뷰한 내용을 토대로 조금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분의 인터뷰 중에서 그 옆에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잘하고 싶으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준 거를 이제 정확하게 따라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잘하고 싶으면 미국 주식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걸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발전을 시키는 게 저희는 이제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워렌 버핏도 사실은 애플로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지만 애플을 보유하면서 굉장히 괴로웠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구간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이미 우리 답을 다 알고 있으니까 이 시점 말고 이 뒤에 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죠. 이 뒤에 차트를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딱 조시기만 놓고 보면 진짜 나가야 되나 고민이 되죠. 그러네요, 진짜. 괴롭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뒤와 같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전략은 네. 오를 때만 그러면 투자하는 전략.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추세가 있을 때 그걸 잘 살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제 책을 보고 저희가 조금 뭐랄까 방법을 좀 익혀봐야겠다 해서 이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이분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걸러진 종목들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소개해드릴 투자자는 이제 마크 미너빈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옆에 있는 초수익 성장주 투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썼고 특이한 점은 다른 이제 위대한 투자들은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네네. 뭐 집이 원래 금수저고 이런데 이분은 저희가 이제 보고 배워야겠다 했던 게 중학교 중퇴학력에 이제 그냥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해서 결과를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본인이 만든 투자 방법이 잘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25만 달러를 가지고 97년도에 그 미국 실전 투자대회에 나가서 네. 뭐 다른 레버리지 많이 쓰고 이런 사람들 다 제끼고 본인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들의 제자들이 실전 투자대회에 나가서 계속해서 이제 좋은 성적을 얻고 있어서 대단하네.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 많이 좀 참조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시장보다는 그 시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전략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이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뭐 크게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주가가 빠지는 걸 많이 빠진 걸 사고 싶지만 대체적으로 오르는 회사가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에 좀 더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이제 추세라는 부분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회사가 좋아져야 되는데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속도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지는데 갑자기 훨씬 더 많이 좋아지는 회사를 골라내서 거기에 더 포커싱을 하자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펀더멘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재료는 펀더멘탈이 좋아지는데 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뭔가 사람들이 되게 그럴듯하네, 이렇게 될 것 같네 이런 스토리까지 붙었을 때 이제 주가가 폭발적으로 움직인다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 매수 지점을 이제 상승 추세가 있을 때 잠시 멈춰가는 구간 이때를 잘 포착해서 포지션에 진입을 하자. 그리고 다만 이제 주가가 막 오르는 거는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손절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도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 마출 확률이. 하지만 잘 갔을 때는 수익이 많이 난다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분이 알려준 대로 그 스크리닝을 해서 종목을 추출하고 그다음 이제 말씀드렸던 뭐 재료 이런 것들은 내용을 파악해야 되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파악해서 그렇게 종목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앞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에 많이 녹아 있을 거기 때문에 점점 좀 좁혀간다는 거네요. 네, 설명을 들어보시면 좀 더 이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크 미너빈이 이야, 세상 처음 들어봤네요, 저는. 초수익 전략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근데 사실 부장님 죄송한 말씀인데 네. 너무 이론적으로는 알겠어. 근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 지금 수많은 널려 있는 종목 중에서 그거 어떻게 봐, 우리가? 추세도 살아 있고 갑자기 급격한 성장을 이룰 거고 재료도 좋아야 되고. 그런데 그러면서 잠시 쉬어 있는 종목 이거 어떻게 골라요? 네, 한번 저희가 실제 그 적용했었던 사례들, 과거의 사례들 보여드리면서 좀 좋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엔비디아의 케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실은 지금도 되게 대장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이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먼저 이제 저희가 실적 가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는 작년도 3분기 실적 발표 때부터 이제 턴어라운드를 해서 보시면 매출액이 1분기에 7.19 빌리언이었는데 이제 13.5, 18.1, 22.1로 그냥 누가 봐도 매출 자체가 퍼포먼스가 다르구나 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매출이 성장하는데 보시면 영업이익 성장은 영업이 거의 뭐 10배씩 성장하니까 네. 이런 폭발적인 구간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와 관련돼서는 AI 반도체 AI 연구를 하려면 무조건 엔비디아 칩이 다 들어가야 되고 시장에 이 회사밖에 없고 앞으로 AI 연구가 많이 일어날 테니까 그러면 반도체 칩을 훨씬 많이 쓰지 않을까 이런 이제 스토리가 이미 있는 상태에서 숫자가 나온 거죠. 네. 그 숫자가 나왔고 실제 주가 움직임을 보시면 지금은 많이 올랐는데 이제 저희가 주목했었던 시점은 24년도 1월 초에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적 발표가 1월 28일이고 10월 29일과 1월 28일 요 사이에 주가가 이제 계속 오르다가 이제 여기 좀 멈춰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네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프로그램 세팅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멈춰 있는 구간이 나오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요 구간에 이제 매집하는 구간이고요. 이제 매도하는 구간은 어느 때냐면 보통 이제 이게 50일 이동 평균선인데 요렇게 조금 깨질 때 요럴 때가 좀 위험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든 추세를 다 수익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누가 봐도 시장의 대장주가 엔비디아였기 때문에 사실 요 구간은 되게 어렵게 봤었습니다. 올해 네. 7월, 8월은 대장주가 보통 이제 좋은 회사는 주가가 먼저 꺾이기 마련입니다. 시장보다. 왜냐하면 주가가 불안하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난 거를 먼저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빠지면은 다시 더 좋은 걸 산다든지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시장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5월 달에 고점을 찍고 흔들려서 시장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겠는데 계속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실제로 꺾이니까 주가가 8월 달 이때 완전 안 좋았었고요. 그러니까요. 다시 엔비디아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시장도 되게 분위기가 좋아지는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이제 개별 종목 투자에도 적용되지만 주식 시장 시향을 보는 데 있어서도 조금 참고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자동화를 시켜놔서 저희 이제 팀에서는 그걸 필터링해서 한 종목을 추려놓고 네. 그 중에서 괜찮은 회사들 한 10개, 15개 정도를 그냥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딩에 사용하고 있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런 필터링. 상황입니다. 지금 결과는 어때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게 가속도가 좀 떨어지는 느려졌다.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는 이제 가격이 나올 수 있냐 이런 건데 네. 요 부근에서는 아마 이제 꽤 저항이 심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적도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과 같이 이제 완전 폭발적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엔비디아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엔비디아보다 더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2의 엔비디아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댓글에도 나왔는데 AMD 관련해가지고 AMD도 전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3분기 호실 쪽에도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하락폭이 좀 크거든요. 향후 전망 때문에 그런 걸로 평가를 하면 될까요? 아까 말씀해주신 가이던스. 네, 근데 엔비디아하고 AMD가 네. 사실은 같은 부류였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사실 AI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그 매출이 높고 이게 사실 독점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격을 비싸게 받으니까 후발 주자들이 비슷하게만 만들어도 가격을 좀만 낮게 하면 많이 대체를 할 수 있겠다 했었던 게 이제 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내러티브고 AMD가 이제 그거를 되게 빠르게 잘해서 엔비디아의 매출의 일부는 AMD로 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갖고 있었던 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실적 발표 내용을 보시면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AI 데이터 센터 향이나 이런 걸로 나오는 매출이랑 AMD 매출 자체가 비교가 잘 안 되고요. 그 시장에서 돌고 있는 소문은 그 엔비디아는 HBM 칩을 하이닉스 HBM을 써서 이제 수율이 잘 나오는데 AMD는 그걸 삼성전자랑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율이 안 좋다. 그래서 칩을 원하는 대로 못 만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엔비디아 자체는 반도체 칩 말고 소프트웨어에도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장에서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워낙 크고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보유를 하지 않더라도 지켜봐야 되는 회사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이제 네. 이동 부장님께서 또 체크를 해주셨다면, 근데 이런 모든 이슈를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잠식할 수 있는 이벤트가 이번 주, 다음 주 너무나 중요한 게 많이 산적해 있다는 그렇죠. 게 또 사실인데 네. 각종 지표, 간밤에도 졸지 보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 고용 관련된 지표가 또 대거 나옵니다. 네. 게다가 GDP 성장률도 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여기에 뭐 계속 말씀드리는 미국 대선까지 한 부장님과는 이런 좀 거시적인 큰 이벤트들에 따른 시장 영향 이런 거 좀 짚어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팀에서 갖고 있는 관점은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는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정도에는 주식을 많이 늘릴 겁니다. 네, 많이 늘릴 건데 연말쯤에 네, 많이 늘릴 거라고 저희가 이제 의사결정 타임라인을 갖고 있는 이유는 네. 실질적으로 좋은 종목들, 그러니까 실적 성장이 내년에 굉장히 뛰어날 거라고 보는 종목들을 많이 리스팅을 해놓은 과정 속에서 아까 앵커님 말씀 주셨다시피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우리가 뭐 미리 예측할 필요는 없겠죠. 변동성이 발생했을 때 사실 주가라고 하는 건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지금 뭐 1분 1초 매번 그 가격은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졌을 때 좋은 종목들이 주가 많이 하락한다면 저희는 12월에서 내년 1월에 시기를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차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에 제가 그 트럼프 처음 당선됐을 때 네네. 여의도의 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많이 빠졌어요. 트럼프 하고 나서도 시장이. 네, 시장 네, 많이 빠졌었거든요. 네. 그런 변동성은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된 이후에 뭔가 보고 나서 움직여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는 굉장히 내가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면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이제 하루 이틀 맞춘다고 해서 정말 장기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뭐 연말을 준비하는 게 뭐 급하게 포지션 늘리지 말고 그런 게 훨씬 더 유익해 보입니다. 그때 그랬다고 지금도 그럴까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 네. 뭐 항상 다르죠. 사실 과거치를 항상 그 금융시장에서 뭔가 분석을 할 때 뭐 과거 몇 년치가 이랬기 때문에 이럴 것이다 이렇게 네네. 많이 써요. 네. 그 굉장히 좀 위험한 거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는 늦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으니까 이 산업이 수혜받을 거야. 트럼프 트레이드야, 해리스 트레이드야. 미리 움직이지 말고 항상 시장은 그때그때 라이브로 달라지기 때문에 한 발 늦게 움직이더라도 큰 흐름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결정이 되고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도 늦지 않고 어쨌든 두 분 뭐 회의 결과는 연말에 주식 비중을 굉장히 많이 늘리는 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 눈 여기까지. 커피 마실 네. 때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네, 좀 따라다니고 싶다. 그런 아까 생각이 들었어요. 커피 마시면서도 시장에 대한 걱정과 전략을 세우는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좋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또 시장 얘기, 종목 얘기 이어가 볼게요. 네.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아침엔 투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는 만큼 동동주라고 했나요? 동동주. 동동 브라더스, 동동주와 함께 하고 있는 두 만큼 동과 함께하는 네. 해외 주식 이야기 맞아요. 동동주. 네. 두 부장님과 함께 이 해외 주식, 특히 미국 주식 중심으로 오늘은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번이에요. 링크 보이시죠? 이 주소, 링크 아마 이렇게 바로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참가해 주시고요. 여기 좀 어렵고 난 이메일 보내는 게 쉬운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른쪽에 보면 방법 2번에 이메일 주소 있습니다. 요 이메일 주소로 여러분이 궁금하신 내용, 종목 여러 가지 보내주시면 네.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저희가 사연을 이렇게 길게 네. 써드리니까 여러분의 내용 마음 이렇게 읽어서 써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종목 보내주실 때는요, 평단가 수익률 비중 보유기간까지 함께 적어주시고요. 나는 이 종목 어떻게 샀다, 그리고 왜 고민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고민거리 함께 적어주시면 저희도 그만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도 뽑히고 여러분들 분석도 받고요. 커피 선물까지 받아가시죠. 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코스닥이 지금 양전했군요. 야, 네, 그래요. 0.27% 좋습니다. 상승 전환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보합권까지는 올라왔고요. 네. 힘을 내고 있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들어와 있는 사연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죠? 닉네임 미국 아빠 아메리칸 데디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시장에 나오는 루머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다가 미국으로 갈아탄 서학 개미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 국장이 너무 부진하고요. 미장은 최고치를 기록하는 걸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옮겨 탔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최근 조금 걱정되는 이야기들이 들리더라고요. 먼저 골드만삭스 미국 주식 연 3% 오른다고 하고, JP모건은 11% 뛸 거라고 하고, 아니다, 강세장은 끝났다. 이 월가의 시선도 제각각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시선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성장주 누홀딩이죠. 누홀딩스부터 서학개미의 종목이라고 불리는 테슬라, 빅테크 기업들의 사랑을 받는 데이터 센터 관련주 버티브 홀딩스, 어그로 유명한 데이커 아웃도어, 신발 제조업체죠. 온홀딩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제가 관심 있고 이 미국에서도 주목받는 기업들이라 선정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는 몇 점이나 될까요? 월가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와도 계속 보유하고 꿋꿋이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중간에 정리가 한번 필요한지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한동엽 부장님, 이동규 부장님,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미국 아빠님, 네, 일단 내용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냥 미국 주식을 하시는 아빠시구나.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국장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국내 주식을 하셨는데 미국장으로 이제 갈아탔다. 그래서 서학개미가 되셨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덧붙여 주셨잖아요. 최근 국장, 국내 시장이니까 너무 부진하고 그래서 갈아탔다.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는 이렇게 부진하고 너무 답답한 시장인데 계속 최고치 경신하는 저기를 보고 있으면 뭐 오늘도 나스닥 최고치.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씁쓸해지는 건 어쩔 수 그렇죠. 없는데 어쨌든 네. 고민 해결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지금 온홀딩스, 데커사우토, 테슬라, 버티볼딩스, 누홀딩스 이 정도 갖고 계신데 네. 두 분께 일단 여쭤볼게요. 포트 구성은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좋아 보인다. 보인다. 저 다섯 종목 보면은 딱 분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한 세 가지의 IT 기업, IT 대표 기업, 그리고 두 가지의 글로벌 컨슈머 기업, 소비재 기업이죠. 그래서 너무 잘하는 또 소비재 기업 두 군데를 갖고 계시고 뭐 IT 대표적인 기업들 갖고 계시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은 굉장히 훌륭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0점 만점에 네. 10점? 근데 한 80점 정도 오, 될 것 같아요. 8점 정도. 왜냐하면 뭐가 좀 한 아쉬워요? 20점 정도의 변화는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변화는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 네. 그 20점을 오늘 저희가 채워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장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간략하게 포트폴리오 점수 정도 내보자면. 네. 저희 방송에 나왔었던 포트폴리오 중에 거의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한 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뭐 분류도 제법 잘 돼 있는 것 같고 회사들 상황이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90점 정도. 오, 더 높게 90점을 지금 주셨습니다. 수익률도 뭐 좋아요. 야, 나 오랜만에 이런 수익률 오. 보네요, 진짜. 뭐 데카사우더 같은 경우 40%가 네. 넘었고요 수익률이. 뭐 오늘홀딩스도 24% 정도. 한 종목 정도 누홀딩스 누홀딩스만 정도만 마이너스 손실. 7% 네. 정도 지금 보유기간 가장 짧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좋다고. 좋다고. 이런 분들, 네. 어. 이런 분들 이제 응원을 하고 계시는데. 야, 근데 나도 저것도 알고 싶었어요. 뭐요? 엔비디아가 없네. 요 포트에. 서학겜이라면서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있는데 일단은 고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아빠 아메리칸 데디님의 고민은요. 자, 뜨거운 서학개미 열풍에 따라서 저도 미국 시장으로 옮겨봤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도 다르게 보고 있는 미국 증시 전망은 어떨까요? 성장주부터 아웃도어 관련주까지 제 포트폴리오 어떻게 잘 꾸려져 있을까요? 업다운을 반복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가 달라질까요? 다시 돌아온 겨울 어그부츠 신으셔야죠. 데커사우토 랠리가 지속될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한 종목씩 저희가 봐야겠죠. 첫 번째 종목 온홀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탄생한 프리미엄 런닝화. 이야. 저도 사실 런닝을 어쩌다 한 번씩 이제 동네 러닝하세요? 산책 겸에 오. 뛰긴 하는데 저는 프로스펙스 신고 뛰거든요. 네, 크루 뭐 이런 건 아니고. 크루 아니고 저는 거기 들어가지도 혼자. 못하고 저는 쉬었다 걸었다 뛰었다 해야 돼가지고 근데 실제로 이제 커뮤니티를 보면은 런닝화 계급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약간 단속반도 네가 뭔데 카보나를 신어? 단속반도 있어요? 단속반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생겨난다. 한강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생긴다고 하는데 그만큼 런닝이 어떻게 보면 일상화가 됐고 젊은 사이층에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한국에서는요 이 온러닝 운동화가 비싸서가 아니라 없어서 못 구한다. 이 온러닝을 가지고 있는 온홀딩 괜찮을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실지 먼저 한 부장님 평가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빨리 빨리 갈까요? 네. 브리핑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러닝 굉장히 좋아하는데 두 번째로 산 러닝화예요. 첫 번째는 호카를 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온으로 갈아탔는데 대표적인 건 다 갖고 계십니다. 네, 두 가지 좀 경험을 네.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운용하는 포트폴리오에서 온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초수익 전략에 부합하는 종목이기도 했고요. 아하. 이거를 이제 장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주간으로 미국이나 일본 주식, 이제 글로벌 주식들을 한 10,000개 이상씩 필터링을 해서 이제 그 스코어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부합하는 종목들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제 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주식을 굉장히 좀 운영 포트에 넣기 시작했던 계기가 됐었고요. 사실 그 미국의 마켓 리서치를 좀 참조를 하더라도 그 Z세대가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가 이제 뭐 코스메틱도 있고 뭐 이런 러닝화도 있고 뭐 패션도 있고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온이 단연 1위를 차지했던 게 올 한해 이제 마켓 리서치의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올림픽에서도 이렇게 사실 선수들의 운동화가 주목을 받은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프리미엄 브랜드로 그 경영 전략을 잘 수립을 했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긴자의 이제 도버 스트리트 마켓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이나 콜라보 제품들만 주로 파는 이제 패션 타운인데 거기에도 이제 입점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 투자자분들이 일본에 가서 많이 카톡을 주세요. 온 매장에 굉장히 사람 많다. 그런 광경들을 찍어서 이제 보내주시기도 하는데 실제로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경영진들이 일본 매장에 대한 굉장한 인기들을 실감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수요가 두텁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코업을 많이 해요. 뱅앤올룹슨하고도 뭐 러닝 이어폰 관련해서 했었고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브랜드죠. 파프, 포스트 아카이브 팩션이라고 신당동에 매장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코업을 하면서 줄이 뭐 전날부터 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로에베랑은 오랫동안 코업을 진행을 해왔고요. 제가 이동규 부장이랑 같이 저희는 순수하게 당일 발매할 때 앞에서 순댓국 먹고 갔다가 결국 사지도 못하고 사진만 찍고 돌아왔었거든요. 두 분 평소에도 이렇게 같이 다니시죠? 맨날 같이 다닌다니까. 네, 좋은 건 좀 경험해 보러 갑니다.
근데 이제 발매하자마자 바로 그 크림의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에 리셀가로 리셀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그래요. 이 온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스 브랜드인 만큼 스위스의 테니스 영웅이죠. 테니스 황제인 로저 페데러가 사실 지분 투자를 하고 직접 로저 페데러 에디션도 발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동규 부장이 신고 온 게 로저 페데러 에디션인데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보시고 이 온홀딩스의 가장 큰 경영 전략의 핵심은 D2C입니다. 뒤에서도 나올 텐데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거죠. 어떤 대행사나 중간 도매상을 많이 낀다기보다는 본인들의 팬들이 많으니까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진율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요. 글로벌리하게 뭐 일본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에서도 이 D2C 직접 판매하는 플래그십 매장을 늘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에는 한국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팬덤을 측정하는 요소 중에 요즘에 인스타그램 팔로워도 보면은 실제로 호카, 뭐 살로몬, 어그, 뭐 온까지 보면은 사실 이거 예전에 제가 이제 캡처해서 저장해 뒀던 건데 네. 지금은 220만, 30만까지 갔거든요. 근데 다른 경쟁사들은 5%가 채 늘지 않았어요, 팔로워들이. 그러니까 아직도 팬들은 좀 두터워지고 있는 거고 결국의 핵심 제가 좋지만 하지만 좀 리스키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실적 발표일 때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입니다. 아직 라이징 스타격의 중소형주 주식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요. 우리가 앞으로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신발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은 꽉 차 있어요. 네. 뒤에서 말씀드린 데커스 아웃도어도 신발 잘 팔리는 건 다 압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새롭게 나타난 굉장히 라이징 스타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시기까지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속도를 주기 위해서는 더 기대할 수 있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제 온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의류 부분, 어페럴 부분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 실적 발표에서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아직 신발만으로 매출을 더 많이 성장 속도를 가하기에는 그만큼 아직 생산 캐파가 따라주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할 때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같은 종류의 기업이니까 맞아요, 좋습니다. 데커스 아웃도어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25빌리언 거의 30조에 육박을 하죠. 이제 이게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도 하나인데 우리나라 시총으로 30조 정도 하면 한 삼성물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금액을 조달할 수 있고 성장에 쓸 수 있는 여력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발전하는 속도가 남다를 수 있어요. 야. 그래서 딱 그 한 3일 전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에서도 확인된 거는 아주 견조한 실적들을 보여주었고요. 제일 위가 이제 매출액 성장 추이인지 전년 대비 20% 이상은 기본으로 지금 해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 GPM이 이제 매출 총이익률의 어떤 마진율도 56%까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강력한 팬덤을 기반으로 한 D2C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은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을 최근에도 보여줬다. 하지만 이 어그와 호카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다른 브랜드도 있지만 거의 매출 비중은 미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커스 아웃도어 같은 경우에는 신발이 워낙 잘 팔리고 팬도 많고 성장률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온과 비슷하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신기할 게 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이 가속도를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은 좀 의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견조하게 유지되거나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했을 때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든다. 그래서 충분히 많이 수익률을 얻었다면 좀 비중을 줄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테슬라까지도 가볼까요? 지금 앞에 두 개도 소비재였고 테슬라도 어떻게 보면은 IT이면서도 뭐 빅테크이면서도 이미 소비 쪽으로도 뭔가 이렇게 겹쳐 있는 자동차. 수 있는데 테슬라 어떻습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용했었던 제 최초의 어떤 운용 계좌에서도 굉장히 수익률의 효자 종목을 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25년은 뭐 결론부터 정리를 하면 이제 보여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항상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컨셉이나 또는 비전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실적에 귀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25년도에 테슬라는 그걸 보여줄 것 같아요.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필터링하고 있는 시스템 중에 이제 오른쪽 우측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의 스코어링인데 한 8개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6개 정도 체크가 되네요. 저희가 한 7개에서 6개 정도 체크되면은 좀 긍정적인 구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앞서 보여드린 이제 실적의 어떤 기조 효과가 25년도에는 나올 수 있는 시즌이라고 보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모델 Y거든요. 근데 모델 Y의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 25년에는 오픈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상반기에는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실제로 올해 보여줄 수 있는 테슬라의 실적은 내년에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은 올해 대비 굉장히 성장폭이 좋을 수 있다라는 점들 때문에 테슬라는 이제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 전망을 굉장히 좋게 네. 보고 계시네요. 네, 테슬라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버티브 홀딩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붐을 타고 지금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셨는데 이 데이터 센터 이슈가 나오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이게 냉각 기술 때문에 엔비디아하고도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그 AI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아까 뭐 AMD랑 엔비디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 지금 이제 AMD나 엔비디아 둘 다 해결해야 되는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 그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전력 소모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예를 들면 100개, 200개 이렇게 연결해서 썼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뭐 1000개, 많게는 뭐 10,000개까지도 사서 붙이겠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이제 칩을 많이 붙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100개 비싼데 하나도 100개를 사면 100개의 성능이 나와야 되는데 열 때문에 지금 막 이제 50개밖에 성능이 안 나오고 이러니까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에서 이기려면 계속해서 칩을 많이 사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게 냉각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많은 그 공조 회사들, 그러니까 공기를 냉각시키고 이런 회사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버티브 홀딩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티브 홀딩스는 요거 내용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데이터 센터 열 관리로는 거의 전 세계 넘버원이고요. 지금 엔비디아 말씀하신 대로 협업 중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엔비디아는 그 새로운 반도체가 나와서 이게 굉장히 지금 그 엔비디아 투자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건데 이 반도체가 기존에 나왔었던 엔비디아의 칩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열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엔비디아에서는 이 B100칩 요거를 만들 때부터 액체 냉각으로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버티브랑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사는 지금 이제 실적이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올라가고 있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이제 마진 폭도 개선되고 지금 가속도가 붙고 있는 그런 본격적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는 좀 좋게 보고 있고 또 수주도 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는 그 미국 지역에서의 매출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아시아, 중동, 유럽 지역에서도 수주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좀 더 좋아질 여지가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티브 홀딩스 장기적으로 괜찮다 네. 짚어봤고 마지막 종목이 이제 누홀딩스인데 이걸 좀 짚어주세요. 왜냐하면 유일하게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네, 종목이라서 네, 누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질의 토스라고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해놨는데 네, 요거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현재 이제 브라질에서 그 신용카드 사업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등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멕시코, 콜롬비아 지역까지 세 개 지역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지금 사용하는 이용자 수가 1억 45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억 명이 넘는 디지털 뱅크인 거죠. 그래서 토스는 한국에서 아무리 잘해봤자 2천만 명 이상 그 유저 확보가 어려운데 브라질에서 남미 지역에서 시작했는데 남미 지역은 이게 그 창업주가 창업한 이유 중에 하나가 계좌 개설하는데 막 4시간씩 걸리고 다음 날에 다시 오라 그러고 막 그런 게 너무 어렵고 창구에서 대출이나 이런 것도 아무한테나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창업을 해서 이제 굉장히 유저 확보도 빠르게 했고 그 서비스에 대한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브라질에서는 넷플릭스보다 앱 순위가 더 높습니다. 누홀딩스의 그 뱅킹 어플이. 그래서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1억 명인데 유저 수가 전년 대비 그 2천만 명씩, 그러니까 20%씩 계속 늘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은 보시면 65%, 그러니까 이제 유저가 느는 것보다 유저들이 사용하는 과금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은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 수은 이자 마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하는 금리하고 예금하는 금리 차이로 은행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19.8%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상환하지 못하는 거를 감안하더라도 수치가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은행들이 이제 보통 하면은 2% 3%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성 자체가 10배가 나고 사용자 수도 훨씬 많은 이런 이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장 잠재력은 높은 회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네. 실제로 그런 모습들을 회사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뭐 2배씩 계속 올라가고 네. 있고요. 영업이익도 계속 더 좋아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만약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사실 워렌 버핏이 공모주 참여하고 물렸었던 주식입니다. 네. 근데 이제 워렌 버핏도 투자한 가격보다 이제 최근에 주가가 올라와서 이제 수익으로 전하는 사례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물론 이제 그 한두 해 보고 투자한 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회사 내용이 지금 너무 좋아서 일단 뭐 좀 더 가져가도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래요. 한 가지 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 점은 네. 이게 신용이 낮은 사람들 대상으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실률 지표들을 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5%, 90일 이상 7% 이런 정도로 부실이 난다고 하는데 브라질의 은행 업계보다는 낮은 수준이라고 하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그 염두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잘 염두를 하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종목 이렇게 해봤는데 요것만 짧게 정리해 볼게요. 부장님 네. 아까 조금 모자란다. 왜냐면 네. 10점 만점에 8점 주셨으니까 빠르게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그러면? 네, 두 종목 컨슈머 종목인 네. 이제 데커스 아웃도어랑 네네. 온홀딩스는 이제 많이 수익을 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아. 비중을 줄이자. 수익 비중을 실현을 좀 해서 좀 줄이자. 줄여서 그 정도 하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충분히 좀 밸런스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 부장님은 9점 주셨잖아요. 네. 1점을 어디서 좀 우리가 채워볼까요? 채워볼까요? 거의 근데 이 정도 투자에는 10점 없다고 생각해요. 거의 만점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네. 지금 포트폴리오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동규 부장님, 이동규 부장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동주 이거 시간이 짧네. 그러니까요. 아. 다음에는 더 우리가 빠르게 한번 알겠습니다.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자고요.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자, 아침엔 투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 계속해서 양전 시도해서 0.07%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도 좀 줄이고 네. 있어요 지금. 오늘 오후까지 또 잘 대응해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